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우리 강정수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회사는 이제 미디어 스피어의 네. AI 연구소장. 네. 연대 대학원 강의도 하고, 네. 그러고 네. 있습니다. 겸임 교수로 네네, 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지난번에 저희가 그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에서 한번 네. 배웠었고 네네. 그 이후에도 와 이게 뭐 AI가 날이 갈수록 지금 너무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감히 진화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엄청나게 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죠. 박사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제 AI 시대로 따지면 이제 정말로 초입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본격화되는 개화기로 가고 있다고 보세요? 초입입니다. 우리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네.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지금 흑백 TV 수준이다. 그러니까 흑백 TV가 이제 나왔고 곧 칼라 TV도 나와야 되고 아이폰도 나와야 되고 아이폰 15도 나와야 되니 아직 네. 갈 길 멀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AI 자체만으로도 계속해서 진화할 것이지만 네네네. AI와 로보틱스가 결합을 한다든지 AI와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결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산업과 결합이 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나갈 거고요. 뭐 일부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은 이제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죠. 한번 경제 성장이 10년에서 20년 동안 지속되는 이런 슈퍼 사이클의 등장이 AI로 가능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서요. 저는 지금 AI와 관련된 사업은 이제 겨우 시작된 태동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옛날에 이제 뭐 제가 그 세대는 아닙니다만 흑배 TV 처음 나왔을 때는 말하는 상자, 네. 신기한 상자, 활동 상자라 그랬었나요? 네. 막 그렇게 표현을 했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챗 GPT 한 4.0 기준이 여전히 흑백 TV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컬러 TV도 나오고 네. LCD, 네. LED, OLED TV도 나오고 이게 스마트폰으로도 가고. 갈 수 있다라는 거겠죠. 네,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우선 여기에는 이제 많은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의 빅테크들 중심으로 네. 시장 질서가 재편되는 거고 여기에 돈을 대는 기업들도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든지 예. 아마존의 AWS라든지 구글 클라우드라든지 클라우드 업체들이 우선 더 많이 투자를 하면서 그것을 클라우드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초기적인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부 비판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AI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벌어들인 돈이 너무 작지 않느냐.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끊임없이 사실은 적절하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보고요. 뭐 그건 당연히 성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선 뭐 일반 올해 2024년 1월 달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엔비디아의 주가를 갖다가 시스코랑 비교를 하면서 예. 시스코의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 때의 주가의 동향 모습하고 예. 지금의 엔비디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버블이 올 수도 있다. 버블이 터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예. 시스코에서 통신 장비를 구매했던 많은 전 세계에 있는 그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네. 비즈니스 모델이 없었어요. 전혀. 아하. 그래서 그 비즈니스 모델이 붕괴되면서 시스코의 장비 산업을 할 수 있는 장비가 같이 붕괴됐던 것인데요. 네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전 다르다고 보는 것이 우선은 지금 그 수많은 반도체는 AI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가 2024년 4분기 실적을 보면은 정말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기업이 영업이익률을 80%까지 낸다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없었던 이런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데이터 센터에서 AI가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과연 이익을 못 내느냐? 자, 그러면 오픈 AI는 이익을 많이 못 낼 수 있어요. 작년에 한 15억 달러 벌었다고 하니까요. 근데 예를 들면은 AI 때문에 광고 효율이 높아져서 광고 매출을 크게 올렸던 메타가 왜 지금 작년에 저 H100 엔비디아 H100의 전체 생산량의 2023년 19%를 메타 혼자 13%를 메타 혼자 사갔고 19%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사갔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애저의 고객이 늘었던 거고 비즈니스가 창출됐던 거고 광고의 효율성들이 높아지면서 메타의 매출이 늘었고 수익률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겨우 시작되는 단계임에도 흑백 TV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스코하고 엔비디아
엔비디아를 비유했던 1월 달에 있었던 파이낸셜 타임즈의 뉴스는 정말 잘못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서부에 금강 바람이 분 거고 사람들이 다 몰려오면서 사실 쉽게 얘기해서 엔비디아를 우리가 청바지나 곡괭이 만드는 업체로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금강을 캐는데 그걸 도와주는 인프라스트럭처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비유도 맞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3주 전에 있었던 GTC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기술자 그 대회에서 엔비디아가 발표했던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는 곡괭이만 팔지 않고 그 집에 있는 앞에 있는 숙소도 우리가 만들겠다. 그 앞에 있는 음식점들도 우리가 만들겠다고 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자율주행과 로보틱스와 바이오테크놀로지에서 버티컬 클라우드 서비스를 우리가 만들 거고 거기다가 AI 기술을 붙여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미약품 같은데 AI 개발자가 있을까요? 구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을 한미약품이 그런 생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어도 요즘 AI 탤런트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MS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인플렉션 AI라는 업체를 아예 그러니까 인재 인수하듯이 그 대표부터 그 대표가 예를 들면은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요. 그런 인재들을 갖다가 아예 그냥 싸그리 회사 인재들을 다 빼가는 이런 식으로 인재 경쟁이 지금 특히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불붙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한국의 중견기업까지 AI 인재가 오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번에 제시한 건 뭐냐? 우리가 바이오테크놀로지와 같은 AI를 연구해 줄게. 그러면 너네들은 우리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만 하면 이 AI 기술을 쓸 수 있으니 너네가 의학 개발이라든지 신약 개발에 바로 쓸 수 있을 거야. 로봇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자면 유럽의 덴마크의 옥센에 보면은 한 500개의 로봇 기업들이 있거든요. 거기 AI 개발자 아무도 없어요. 그 클러스터에는. 그러면 그 500개 기업들도 실제로 로봇을 제작하는 기업은 한 20, 30개 될 테니까 바로 예를 들면은 그루트라고 하는 이번에 GR 이 로보틱과 관련된 AI 버티컬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을 하겠다고 엔비디아가 발표를 했고 그러면 그 서비스에 연결하게 되면은 바로 로봇과 AI가 결합하는 이러한 비즈니스가 전개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생태계가 더욱더 커지는 거고 이 로보틱스에 대한 수요는 대단히 폭발적으로 지금 잠재적 수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코 시스코처럼 수많은 닷컴 당시에 창업했던 닷컴들이 BM 없이 비즈니스 모델 없이 해서 통신 장비를 너도 나도 없이 서버 장비나 통신 장비를 사갔던 당시하고 지금처럼 이미 작년에도 2023년에도 AI 붐이 일 때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는 AI에 대한 투자와 함께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리턴들을 물론 높은 수익률은 아니지만 가져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고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고 있다는 거고 이제 이러한 인프라스트럭처 비즈니스는 반도체 산업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버티컬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AI 생태계를 확장하려고 하는 이러한 전개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시너지가 나면서 슈퍼 사이클도 충분히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AI 붐을 갖다가 거품이라고 보는 건 어느 정도 일정 정도 금강이 서쪽에서 발견된다 그러면 당시에 밴드웨건 이펙트라고 해서 너도 나도 마차 타고 떠났거든요. 그러면 거품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기꾼도 있는 거고 저쪽에 금강 없는데 금강 있다 그래서 우르르 사람 몰려갈 수도 있지만 실제 금강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금강에 붐이 불었던 것처럼 AI에 관련된 산업에도 신뢰할 수 있는 AI와 그리고 미래의 전망이 있고 잠재력이 있는 성장 기업이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당연하게 믿을 수 없고 겉으로는 에드벌리온을 많이 띄워놨지만 믿을 수 없는 AI 기업이나 스타트업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지금 AI 붐이 버블이다.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초기에는 산업에는 버블이 항상 동반한다고 봐요. 버블이 조정되면서 여기에서 알짜배기들이 치고 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 다 버블이냐 이건 다른 문제라고 보고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닷컴 버블하고 지금하고는 질적으로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거품이 산업을 만든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한번 버블이 쫙 불면 인재들이 그 산업으로 막 몰려가고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산업의 경쟁력이 차곡차곡 올라오고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 AI 시대가 또 원체 빠르게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게 실체가 있는 거야? 과거처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좀 겁이 날 정도로 그러기도 합니다. 그 샘 알트먼이 7조 달러인가요? 우리나라 돈을 거의 9천조 원을 투자를 받겠다라고 했는데 그만큼의 돈을 과연 이제 조달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그거만큼의 이제 투자를 받아서 9천조 원만큼의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도 하나. 이게 참 보이지도 않는 선입니다. 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그걸 어떻게 평가했냐면 샘 알트만이 7조 달러 프로젝트를 돈 구하는 것이 샘 알트만이 하려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쉬운 일이다. 와.
왜? 돈 구하고 나서가 더 어렵다. 돈은 있다. 돈은 있다. 우선 돈을 그렇게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 시장에서의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못 갖고 있다라는 거죠. 반도체를 그러니까 아예 AI 칩을 공급하려고 하는 곳은 지금 엔비디아가 독주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80%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 믿을 수 없는 수익률이 나고 있는 거고. 이익률. 네, 그러니까 이익률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체가 뛰어드는데 영국에 지금 이름 기억나지 않는 유명한 투자자가 그랬어요. 특정 분야의 이 수익률은 네. 중간값으로 수렴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뭐냐면 신호를 준 거예요 시장에. 우리 정말 떼돈 벌고 있어. 엔비디아가 직접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저 떼돈 버는 거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쪽에서 옆집에서 예를 들면 감자탕집으로 한 달에 수억씩 벌고 있대. 그럼 저도 감자탕집 하고 싶은 거거든요. 예, 옆집 그렇죠. 열고 싶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저쪽에서 저렇게 돈을 번다라면 인텔, AMD부터 다 해서 몰려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샘 알트만도 나도 이거 들고 가서 앞으로 AI 칩이 이제 흑백 수준인데 흑백 TV 수준인데 더 많이 필요할 건데 이렇게 해서 종속되기 싫으니 우리가 AI 칩 시장을 10개라고 해서 7조 달러를 줬다라는 건 그만큼 이 시장이 수요는 높고 공급이 작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 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서 뭐 밤새서 그냥 개발하면은 그 다음날 솔루션이 태어나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하드웨어 장비인데 보통 ASML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네. 네덜란드에 있는 이 회사. 여기에 장비를 주문해서 이 장비가 와서 공장을 설립하는데 보통 리드 타임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2년 걸립니다. 예. 그건 뭐냐면 샘 알트만이 7조를 구한다고 해도 앞으로 이것을 구축해서 반도체 공장을 만들 때까지는 수년 2년 걸린다라는 거고 2년도 무슨 전제 조건이냐면 여기서 일할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때. 이미.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려고 한다라면 아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또는 TSMC 이런 데서 엄청나게 인력 빼가겠죠. 그분들 월급 많이 오를 거예요. 네. 다 데려가려고 하겠지만 그렇죠. 이렇게 데려가더라도 최소 2년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이 2년 정도는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그렇다고 엔비디아가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아까 전에 제가 엔비디아는 지금 곡괭이를 팔고 있는 건데 곡괭이만 팔지 않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AI 버티컬 서비스를 클라우드 버티컬 서비스를 하겠다. 로보틱과 관련된 버티컬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겠다. 바이오 테크놀로지와 관련돼서도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쪽에 식당가를 열겠다. 쇼핑몰을 열겠다. 그다음에 호텔을 열겠다. 이런 지금 이 일하러 온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를 지금 하겠다는 건데 이 사업의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계획은 너무 좋지만 네. 이 계획이 현실화돼서 얼마만큼 파괴력을 가질지 시장 소구력을 가질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긴 하죠. 근데 이건 뭐냐면 엔비디아가 한 발 먼저 가서 지금 곡괭이 만들러 샘 알트만이 쳐들어오니 우리는 이 시장도 곡괭이도 계속 버전업을 하겠지만 다른 사업 영역도 곡괭이 기반한 이 광산 주변에서 새로운 생태계를 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매우 현명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현명한 전략이고 탁월한 전략이라고 해도 이 전략이 실현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여기에서 높은 프로핏 마진을 내면서 사업을 전개할지는 그건 좀 지켜볼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2년 후에 즉 다른 기업들이 쫓아오는 수준이 되었을 때도 계속해서 다른 사업으로 확장하면서 이 AI 칩 시장의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는 지켜볼 문제지만 대단히 지금에 나오는 전략적인 어떠한 방향 제시는 대단히 요즘 전문가들에게도 호평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의 엔비디아 시가총액이라든지 아니면 샘 알트만의 움직임이 합리적이다. 네. 합리적이다. 네, 이건 시장의 신호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시장의 신호가 작동하는 네, 방식이다. 그러니까 즉 수요가 엄청나게 크고 공급이 작고 그리고 수요가 일시적으로 수요가 팽창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팽창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공급 주체가 엔비디아 하나로만 제한되어 있다는 시장은 여기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H100 가격이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사실은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오르는 가격을 감당하면서 비즈니스를 청출하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예를 들면 금강을 캐는데 곡괭이 값이 여기서 캐어 나오는 금의 반값인 거예요. 예. 그러면 자기네 수익률이 이익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곡괭이 값을 낮춰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금강도 보니까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 10개가, 20개가 보이니 여기 들어갈 곡괭이가 너무 많이 필요한데 저 혼자서 다 생산하네?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지금 돈 벌어서 곡괭이 장사에게 또 배불려주고 있다. 이런 판단들을 다른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거죠. 혹시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독주 체제인데 AMD는 좀 따라가고 있고 근데 엔비디아는 이제 쿠다라는 어떤 개발 생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진입 장벽이 좀 높은 건데 엔비디아의 독주가 얼마나 갈지 물론 이거는 정확히 가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독주가 계속 이어질 수는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우선 2024년에서는 경쟁자들이 있어도 예를 들면 구글이 구글 자체 칩을 만들고 텐서플로우를 만들고 TPU를 만들고 테슬라도 자체 칩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사오기도 하고 자체 칩도 만들고 어차피 자체 칩 만들어도 다 TSMC가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생산은. 네. 그리고 뭐 메타도 이제 자기가 설계하겠다. 또 ARM도 이제 좀 본격적으로 AI 칩 만들겠다. 해서 사실은 인텔도 우리 곧 만들겠다. 지금 벌써 3나노 공장을 짓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공장 저도 좀 시간이 걸릴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경쟁이 되게 치열하지만 우선 2024년은 대단히 안정적인 틀 내에서 엔비디아가 수성할 거라고 보고요. 네. 2025년부터 이제 하반기 정도 가면은 본격적으로 경쟁사들의 제품이 시장에서의 호평가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쿠다 같은 이러한 해자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또 진입장벽으로 작용을 하고 락인 이펙트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네. 지금 구글하고 지금 몇 군데 업체들이 삼성하고도 결합을 해서 그렇죠. 이걸 갖다가 오픈 소스로 풀어버리는 쿠다에 경쟁할 수 있는 쿠다에 쓰던 사람들이 바로 쉽게 이사 올 수 있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도 만들자 이런 식의 어떤 반격의 시나리오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해자와 해자의 싸움들이 뭐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해자만이 엔비디아를 보호해 주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워낙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경영진 입장에서는 그거 다른 데 가서 소프트웨어 쓰더라도 충분히 똑같은 퍼포먼스를 다른 쪽에서 낼 수 있다라면은 다른 쪽 이동도 할 거고요. 뭐 선택할 수 있다. 수요 아니면은 최소한 이 공급선의 다변화 네. 이런 전략은 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있는 쿠다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이번에 발표한 NIM이라고 하는 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어느 정도 해자 전략인 건 맞지만 이것만을 엔비디아가 믿고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물론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고 경쟁자가 올 때 자신들은 이번에 블랙웰 네. 200을 얘기하는 것처럼 훨씬 더 비용도 적게 들고 전기도 적게 드는 연산 속도는 좋아지는 이런 식의 GPU 업그레이드를 분명히 할 거예요. 자체 상품의 업그레이드도 할 거고 쫓아오는 경쟁자들도 존재하지만 상품만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품을 기초로 해서 직접 클라우드 사업에 들어가겠다. 네. 그런데 제네럴한 클라우드 사업에 들어가면 MS하고 AWS하고 구글하고 경쟁하는 건 되게 껄끄럽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주요 고객이니까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버티칼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지금 선택한 게 자율주행과 로보틱과 바이오테크놀로지인 거죠. 이런 식의 부분은 물론 이것도 MS라든지 AWS라든지 구글 클라우드하고 겹치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조금은 정면 충돌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독주지만 올해까지는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좀 경쟁사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네. 그때부터는 정말 피튀기겠네요. 네네. 근데 보셔야 될 것은 네네네. 이 디맨드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요가. 수요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수요 시장이 그대로 정해져 있는데 공급자 간의 경쟁이 치열해진다 하고 아하. 수요 시장은 계속해서 흑백 TV 시장에서 칼라 TV 시장으로 진화하고 여기에서 다양한 디스플레이와 다양한 스마트폰과 이런 시장으로 AI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된다라면 네네네. 디맨드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디맨드 시장이 커진다는 전제 조건에서 공급 경쟁이 심화된다고 봐야지 디맨드가 고정값을 가지면서 공급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시장의 확장성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라면 엔비디아의 시장 잠재력이라는 것은 저는 대단히 강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요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니 네네. 뭐 예를 들어서 TV 메이커들이 막 TV 시장이 개화하고 있는데 뭐 삼성, LG, 뭐 소니, 파나소닉 다 경쟁하던 그런 것처럼. 네. 근데 물론 이제 압도적인 존재가 하나는 확실히 있는 거고요. 네. 엔비디아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프라 네. 쪽 이야기를 이게 과연 독주할 수 있을 것이냐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AI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당연히 이제 챗 GPT, 오픈 AI가 이제 치고 나가고 있는데 이쪽도 따라오는 자들이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네. 구글도 이제 제미나이가 발표가 됐고 이제는 아예 바드 이름을 안 쓰더라고요. 네네, 제미나이로 이제 대체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클로드의 이제 엔트로픽의 클로드라는 서비스가 있죠. 엔트로픽. 예. 거기도 거기도 또- 아마존에서 크게 투자하고 구글도 투자했던 사실 오픈 AI의 멤버들이 빠져나와서 예. 오픈 AI의 뭔가 철학과 경영 방식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것이 이제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고 여기서 최근에 이제 클로드라는 걸 만들었고 클로드를 네네. 그 전부터 만들었던 버전을 업 시켰고 네. 많은 이용자들이 저도 그래서 지금 사실은 챗GPT 유료에서 네. 클로드를 갈아탔어요. 오. 네, 클로드가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챗GPT 또 4.5나 5.0이 나오면 또 다시 갈아타겠죠.
그래서 근데 이런 건 대단히 기초적인 서비스예요. 여기서는 경쟁은 계속해서 치열하고 사실은 또한 프랑스에서도 미스트랄이라고 해서 네. 프랑스에서도 좀 유사 서비스를 내놓고 있고 사실은 경쟁이 되게 치열하고 또한 여기 못지않게 중국 또한 많이 앞서 나가고 있고요. 이제 그 생성형 인공지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춘추전국 시대처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것 또한 저는 인프라 AI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인프라다. 이제 응용하는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겠죠. 예를 들자면 기업의 어떠한 그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챗GPT라든지 뭐 그것이 이제 MS의 코파일럿으로 이제 변형이 되는 거죠.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도 MS 워드 360에 그냥 붙었던 거를 끝나지 않고 코파일럿 파이낸스라는 거를 만들어서 네. 전통적으로 SAP 그러니까 SAP이 지배하고 있던 시장으로도 지금 진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기존 시장도 이렇게 버티컬한 AI들이 각계격파를 할 거고 또는 이제 팔란티어처럼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전쟁 관련된 AI 기업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또한 지금 특수하게 발전하고 있고 전쟁에서 쓰였던 팔란티어가 주가가 요즘 상승한 이유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검증됐던 것을 민간 영역으로 이전시키면서 이러한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서포팅을 해주는 좀 이런 식의 AI 부분들도 분명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전에 엔비디아 얘기했다는 것처럼 자율주행도 좀 질적인 특히 테슬라가 엔드투엔드 AI를 쓰면서 질적인 전환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AI 로봇 산업도 지금 대단히 빠른 속도로 미래의 산업이 아니라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아마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디짓이라는 지금 그 에자일 로보틱스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이 디짓이라는 것 같은 경우는 올해 10,0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0,000대를 짓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최소한 2024년 하반기라든지 2025년에는 아마존 물류창고에 휴머노이드 로봇, 즉 인간과 형태가 유사한 두 팔과 두 다리를 가지고 있는 이 로봇이 현장에 투입되는 시대로 벌써 진화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네. 이것에 맞춰서 중국 또한 2025년에 이러한 기업들을 갖다가 200여 개를 만들겠다라는 거고 2027년에는 글로벌로 리딩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을 5개에서 10개를 키우겠다는 전략을 2023년 11월에 중국 정부가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중국 정부도 이 부분 많이 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군사 영역, 그다음에 비즈니스에서 업무 효율성 영역들, 그다음에 뭐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산업 영역,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AI들이 이제 전통적인 산업들과 또는 전통적인 어떤 사업 영역들과 결합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이미 시너지는 많이 내고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독점과 경쟁 그 시장 구도를 또 어떻게 가져가느냐 요게 이제 판도가 되게 이제 재미나는 건데요. 네네. 엔트로피 클로드 요거는 이제 상용화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네네. 저도 달에 이거 안 $20 써봤거든요. 똑같이 해가지고요. 오픈 AI랑 가격이 똑같은 거네요. 네, 가격이 가격 정책이. 똑같습니다. 근데 조금 제가 보기에는요, 글을 좀 따뜻하게 써요. 저의 느낌. 그게 느껴지나요? 네,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따뜻하게 표현하는데, 우선 좀 제미나이는 조금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공무원스럽고요. 좀 딱딱하고, 예. 너무 지나치게 논리 정연하고 하는데, 그리고 좀 오픈 AI는 조금 그러니까 익숙하다라면 클로드는 조금 더 말들이 부드럽고, 그리고 훨씬 더 저에게 인간적으로 더욱더 설득력이 있고 효율도 좋고요. 그래서 현재는 저는 모르겠어요. 한국어로만 써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클로드 서비스가 훨씬 더 오픈 AI 지금 4.0 터보보다는 좀 낫다라는 평가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건 근데 큰 차이는 아닙니다. 이용자들마다 좀 느낌이 날 건데 오픈 AI는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지금 5.0을 벌써 개발해 놓고 내부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쵸. 샘 알트만 같은 경우도 언론 인터뷰에서 5.0의 특성이 뭐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스마터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갖고 있다라는 거죠. 또 더 똑똑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언제 있는데 공개할지만 언제 모르는. 공개할지의 시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발짝 정도 오픈 AI가 더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TV 시장에서 소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삼성이 LG가 그거 다 바꿔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앞으로의 10년과 20년을 바라볼 때 오픈 AI가 독주할 것이다. 또는 클로드가 독자할 것이다. 또는 미스트랄이 독자할 것이다. 또는 메타의 이 람다라고 하는 이 오픈 소스가 뭐 독자할 거다. 이거를 쉽게 지금 현재는 판단할 수는 없고요. 한 4-5개 업체들이 이 시장에 지배권을 놓고 계속해서 기술에 대한 투자들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구글의 제미나이도 사실은 또 무시할 수 없는 존재고요. 예. 그리고 의외로 여러분 중국에 있는 AI 기술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에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무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저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이 로컬리티를 좀 강조했던 네이버라든지 그리고 곧 나올 거라고 계속해서 에드발리만 띄우고 있는 카카오라든지 이런 데서 좀 의미 있는 좀 AI의 성취들을 못 내고 있는 거 좀 우려스럽고 안타까울 따름인 거죠. 너무 이제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벌어질까봐. 있으니. 네. 근데 뭐 언젠가는 역전할 수도 있고 쫓아갈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천문학적인 투자가 또 필요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선두주자를 잡기 위해서 저마다 막 합종 연행을 하더라고요. 네. 아까 그 반도체 부문에서 뭐 삼성, 뭐 퀄컴, 구글 뭐 이렇게 막 네. 손잡고 AI 분야에서는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애플이 자기네 CD 서비스에다가 구글 제미나이를 이제 공식적으로 탑재한다고 확인됐죠. 그거는 이제 사실은 오픈 AI랑도 그러니까 사실은 애플 같은 회사는요 여러 업체랑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을 영구적으로 AI를 구글에게 의존하겠다는 것인지, 네네네. 또는 오픈 AI하고 파트너를 맺는 것인지, 또는 이것을 브리지 스트라테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현재 애플도 지금 LLM 거대 언어 모델 쪽에다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고 논문 쪽에서도 좋은 성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이 결코 자체 개발을 안 하고 있는 건데, 다만 자체 개발을 해서 완벽하게 해서 애플의 판단은 예를 들면 2025년에야 네. 좀 더 뭔가 의미 있는 AI를 만들 것 같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2024년을 그냥 통과하기에는 삼성이 벌써 1월 달에 AI 폰이라는 반격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묵묵부답하면 지금 애플의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도대체 애플은 AI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내놓겠냐라는 투자자들의 불만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 애플이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브릿지 스트라테지로 우선 이 징검다리 전략으로 이 구글하고 연합을 한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전략을 지금 내놓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글하고의 이 연합이 영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일시적으로 애플 이거는 자체적으로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네. 전략 자산을 갖다가 남한테만 의존할 수 있는 기회는 애플이 너무 크죠. 이렇게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전략 자산은 직접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전략 자산을 자신의 것을 내재화해서 좀 소비자들에게 선보였을 때 소비자들에게 와우 소리가 나올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갈 때는 까기까지는 구글의 제미나이하고 협력할 가능성은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징검다리 전략 자기네께 완성되기 전까지만 약간은 미뤄를 하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걸 또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 애플이 중국에서는 바이두랑 손을 잡고 네. 미국에서는 제미나이 네. 손을 잡고 한다라는 이거는 그냥 지역별로 그러면 다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그렇죠. 조합이라고 중국 보시나요? 같은 경우에는 한번 뉴욕타임즈가 분석을 했는데 예. 중국에 있는 AI 개발자들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AI 개발하는 거 어떠냐 했더니 뭐 반도체가 부족해서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뭐 그것도 뭐 그렇지만 사실 더 어려운 거는 우리는 예. AI가 말해야 될 것과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다 교육시켜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권위주의적 국가고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검열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천안문 같은 경우는 검색해서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되는 것처럼 AI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애플이 좀 어느 정도는 선을 그어줘야 되는. 그렇죠. 애플에겐 중국 시장이 너무나도 큰 시장인데 매출의 25%를 차지하는 시장인데 여기에다가 구글 제미나이를 가지고 들어가면 천안문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중국 정부에서 시진핑에 대해서 욕해봐 하면 제미나이는 할 거거든요. 근데 그 참 중국에서는 구글 접속이 안 되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 구글의 제미나이를 가져가기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무리 서버를 뭐 중국으로 옮긴다 할지라도 구글의 제미나이를 갖다가 중국 시장을 가지고 서비스한다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안 되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미 애플의 경쟁자인 뭐 샤오미라든지 이런 업체에서는 분명히 AI를 결합한 서비스들을 진화된 생성 AI를 결합한 서비스들을 이제 곧 출시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AI 폰에서 또 뒤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중국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는 AI 기술이 앞서 나가고 있는 바이두, 우리나라의 네이버 같은 업체죠. 네. 그래서 바이두라고 협력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같은 나라는. 마찬가지로 뭐 지금 애플이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지금 러시아 시장은 공들이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나중에 러시아의 시장이 열리더라도 또는 인도 시장이 열리더라도 이거에 제미나이를 가지고 들어가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권위주의국인 국가에는 뭐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검열이라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검열을 회피할 수 있는 AI를 완전히 검증한다는 건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 로컬에 있는 서비스를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또 인도도 사실은 권위주의적 국가니까요. 중국만큼 강하진 않지만 충분히 그런 시장에서는 애플이 그 현지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을 가능성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정치적인 용기를 내야지 아니면 뭐 인권을 지켜야지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건 민간 기업이 하는 거니 어쩔 수 없이 그 현지를 따라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에서는 그 룰을 안 따르면 거기서 서비스가 불가능하잖아요. 그쵸. 사실 구글이나 뭐 메타도 거기는 못 들어가고 있는 거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 지금 네이버도 못 들어가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애플이 하드웨어 파는데 거기서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구글 걸 쓰겠다 이건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도 현지 당국이 하라는 거, 뭐 하지 말라는 거 잘 또 지키고 따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테슬라도 사실은 테슬라의 리스크 중에 하나가 중국 리스크죠. 왜냐하면 중국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줬기 때문에 중국말을 무시할 수가 없고 또 상하이 공장도 또 그쵸, 테슬라 상하이 기가 팩토리에 크기도 하지만 그 땅의 주인은 테슬라가 아니에요. 땅을 임대한 겁니다. 땅을 안 팔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중국 공산당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언제든지 테슬라가 중국 공산당이 밑보이면 공장 빼야 돼요. 방 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살벌합니다. 미국 기업들이 사실은 근데 애플도 여러분들도 애플 요즘 주가 내려가는 것들의 여러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지금 중국 시장에서 매출이 떨어지는 거고 그쵸. 테슬라도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것 중에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의 매출 감소잖아요. 근데 중국 시장에서의 애플과 테슬라의 이 의존도라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 워낙 큰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중국 리스크. 이것도 현실 중에 하나니까요. 다시 이제 AI 이야기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아직 이게 상용화는 안 됐죠. 오픈 AI의 소라, SORA, 소라라고 하는 영상 생성 서비스. 이것도 지금 어떻게 봅니까? 뭐 베타라고 해야 될까? 이제 맛보기 영상들만 공개가 되고 있는데 공개가 될 때마다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네네. 지금 사실은 소라에서만 베타 영상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헐리우드에 있는 영상 제작자들 일부는 좀 이제 써볼 수 있게 한다고. 그래서 일부는 지금 써보고 있고 지난주부터 그들이 리뷰가 공개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들었던 영상 또한 뭐 이 에어헤드라고 해가지고 이 영상 여러분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인간의 머리가 고무풍선으로 연결된다. 그것이 이제 헐리우드에서 제작을 한 거거든요. 베타 테스트를 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에어헤드라는 이런 영상들도 나오고 있고 나오면서 이것이 이제 헐리우드에 미칠 영향이 무엇일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전 속도거든요. 1년 전에 이제 런웨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영상을 만들어주는 스타트업이 따로 있어요. 거기도 이제 잘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윌 스미스가 스파게티를 먹는 장면이 있는데 스파게티가 막 귀로 가고 막 그러거든요. 얼굴도 막 인상도 뭐 이상해지고. 근데 이것이 1년 만에 이렇게 거의 현실을 재현하듯이 완벽해졌다라는 것 자체는 앞으로 컴퓨팅 파워가 받쳐진다라면 앞으로의 발전 속도도 더욱더 우리가 놀라울 속도, 그러니까 놀라움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갈 것이다. 근데 이건 현실적으로 당연하게 이 당장의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방송들도 보면 드라마를 제작하거나 영상을 뭐 제작을 할 때 인서트 컷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인서트 컷 같은 경우에도 보통 외부에서 가져올 때 2천만 원, 3천만 원씩 줘요. 사오죠. 네. 그러면 2, 3천만 원 주고 사오는 인서트 컷을 소라를 통해서 예를 들면 그것이 100만 원이 하더라도 2, 3천만 원 하던 걸 100만 원으로 하면 엄청나게 비용 효율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 영상을 전체 드라마를 갖다가 인공지능이 만들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인서트 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작비의 어떠한 뚜렷한 감소를 만들어낼 거다. 그러니까 비용 절감을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인정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광고 산업이라든지 헐리우드라든지 한국의 어떤 제작 스튜디오라든지 드라마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비용 절감 효과 분명하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장 저희 같은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뭐 큰 돈 주고 어디 가서 자료 영상을 사올 수는 없는데 그냥 소라 같은 거 이용을 해서 저희가 중간중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벌써 인공지능 많이 쓰고 있어요. CJ E&M 같은 경우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작했던 것을 해외에다 수출할 때 보면 이 배경음악 중에서 이제 저작권이 있는데 국내에서 이제 그냥 생각 없다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쓴 배경음악이 있거든요. 그럼 수출할 때는 그거 다 걸러내요. 걸러내서 CJ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CJ E&M도 AI에다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그 배경음악을 만들어서 거기에 어울리는 걸 그래서 다른 음악을 집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에 걸리지 않게끔 해외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인공지능은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5월 달과 7월 달에 걸쳐서 미국 전미 작가 연합하고 그다음 미국 배우 연합에서 대단히 장기간에 100일이 넘는 파업을 했었거든요. 헐리우드 스튜디오가 AI를 너무 많이 써서 물론 파업을 한 이유는 AI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AI가 분명하게 이유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작가들의 어떠한
빠른 속도로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배우를 갖다가 디지털 휴머를 써가지고 대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되게 공포감을 느끼는 거죠. 인류사적으로 볼 때는 역사적으로 볼 때는 AI와 관련된 첫 번째 파업이 2023년에 미국에서 그것도 100일 넘게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파업을 할 정도로 대단히 우리 옆에 와 있다라는 거고 현실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또 하나 드는 게 물론 이제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이나 영상이나 뭐 방송 이런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면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한쪽에서는 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저게 좀 효용 가치가 있나 체감을 잘 못하겠네 또 이런 분들도 있을 테고 당장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또 써먹어야 하는지 이것도 굉장히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공포감을 좀 가질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이 경제적 효용이 없다 아니에요. 경제적 효용이 분명히 있으니까 지금 헐리우드라든지 사실은 WPP 그러니까 즉 우리식으로 하면 제일기획 같은 이런 회사라든지 퍼블리시스라든지 이러한 글로벌 1, 2기업이죠. 이미 AI 관련 사람들을 많이 고용을 하고 있고 광고 제작에 있어서 AI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광고 시장 재편에 많이 쓰고 있고 예를 들면 인도 시장에다가 WPP에서 광고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거긴 인도에는 이렇게 대단히 많은 마을 커뮤니티들이 있습니다. 네. 대단히 좀 자잘구레한 이렇게 정말 수많은 마을 커뮤니티들이 존재하는데 거기에는 계급 계층들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한 배우를 써서 영상을 하나 찍은 다음에 1000개의 영상을 변형을 시켰어요. AI가. 그 지역에 맞게끔 메시지를. 그러니까 완전히 마이크로 하이퍼 타겟팅을 한 거죠. 지역 특색에 맞게 이걸 다 변형을 시키는 거죠. 요즘 뭐 선거에서도 지금 사실 인도네시아가 쓸 때 그렇게 썼죠. 그러니까 즉 후보의 메시지를 정한 다음에 지역에 맞게끔 또는 세대에 맞게끔 메시지를 변형시키는 거. 이거 원래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원하는 사람이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런 걸 변형시켜주는 것에 AI가 기능을 해준다는 것. 이렇게 하면서 실질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AI가 실질 경제에 무슨 영향을 미칠까? 그러면 헐리우드 파업은 없었겠죠. 없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메타의 광고 매출의 어떤 증가 이런 것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았을 거고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의 어떠한 이 버전 10이라든지 이런 성취감도 분명히 없었을 거고요. 네. AI 로봇은 꿈도 꾸지도 못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제 여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두려움에 대해서 사실은 언론이 저는 약장사를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은 2016년에 AI 관련된 강연들을 외부에 많이 할 때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거라고 저도 그 공포감을 좀 조성을 했더니 곳곳에서 부르시더라고요. 특히 교육청 이런 데서 불러서 학부모들 앞에서 강의를 많이 해서 그럼 학부모들 끝나고 나서 저희 애가 이런 과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자본은 안 없어질까요? 뭐 이런 얘기들 질문들 많이 했는데 이럴수록 사실은 원래든지 워낙 그렇잖아요. 공포 마케팅이 원래 마케팅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재앙적으로 AI라 로봇이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터미네이터의 그 시대가 올 것이다. 스카이넷이 등장할 것이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클릭을 유발하는 거고요. 사실은 요즘 MIT 경제학과 중심으로 해서 대단히 이론적인 성숙도들이 높은 논문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지만 AI가 결코 일자리를 줄이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AI는 일자리를 리플레이스,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그멘팅. 우리가 AR, VR 할 때 이 AR이 오그멘팅 리얼리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증강시켜주는 거잖아요. 네네. 인간의 뇌를 증강시켜주는 겁니다. 인간의 힘을. 그래서 특히 논문들 나오는 건 뭐냐면 초보자들의 능력을 중간급으로 올려준다는 거예요. 중간급이나 잘하는 사람들의 그 일들을 갖다 완벽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초보자의 능력을 근데 초보자라도 초보자여야 돼요. 아무런 지식이 없는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전문성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초보적 전문성 엑스퍼티즈라고 얘기하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 사람의 전문성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이지. 물론 이것이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면 AI 기술이 발전된다면 어떻게 될지 저도 잘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재의 AI 정도의 수준은 초보적인 전문성을 중급자로 만들어주는 거고 중급자의 업무 효율성을 만들어준다는 것인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두 개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의학기술이 여러 번 발전한다고 해서 병원 가는 사람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의학기술이 발전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전문간호사 얘기가 나오는데 전문간호사가 제일 먼저 도입된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이 1960년대에 도입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간호사가 청진기를 드는 거에 대해서 의사들이 그냥 손을 떨었어요. 감히.
그렇죠. 근데 이제 당시 이제 이 1차 진료 의사들이 부족하니까 간호사들이 먼저 제안을 한 거죠. 우리가 대학원 2년을 추가로 더 나오는 조건으로 시험 보는 걸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1차 진료를 보게 해라. 그래서 1차 진료를 볼 수 있는 흔히 말하는 nurse practitioner라 해가지고 전문 간호사 제도가 1960년대 미국에 도입이 된 거고요. 최근에도 우리나라에서 그 얘기가 좀 나오고 지금도 있죠. 우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의사가 수술 끝나고 나면 봉합을 한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1차 진료를 전문 간호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료 시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즉 AI의 도움을 받아서 전문 지식의 그러니까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의사의 높은 전문 지식만이 1차 진료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냥 청진기가 얘기하고 엑스레이 찍어주고 MRI가 찍어주고 이런 CT가 촬영을 해주면 이러한 판독 기술들이 훨씬 더 진화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기술을 이제 간호사들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활용해서 1차 진료하는 것은 이 정도의 전문 지식만으로도 초보적인 전문 지식만을 가지고도 기술의 도움을 가지면서 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이 시장의 확대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확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얼음 가게가 과거에 1980년대 한국의 골목골목마다 서울에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냉장고들 집집마다 보급되면서 얼음가게 다 없어졌잖아요. 아하. 일시적으로 얼음가게 일하시는 분들은 줄어들 수 있지만 냉장고가 만들어지면서 냉장고 공장들 냉장고의 수요가 증가하고 또 냉장고가 업그레이드되고 또 김치 냉장고 나오면서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하면서 관련된 일자리들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진화가 반드시 일자리의 축소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 저희가 과거 역사 속에서 배워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미래를 볼 때는 노동 부족 현상이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네네. 심각합니다. 이미 1950년에 나이가 30살 될, 즉 열심히 활동해야 될 경제인구는 이미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다 태어났습니다. 더 태어나게 할 수도 없어요. 1950년은 훨씬 더 적은 노동력으로 우리가 그 사회를 맞아야 되는 현실에 놓여 있는 거죠. 지금 OECD에서 우리나라가 출산율도 가장 낮고요. 그쵸. 그리고 2050년대와 60년대 전체 노동자 100명 중에서 시니어가 차지하는 비율도 가장 높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미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슈퍼마켓이나 동네 이런 상점에 아바타를 도입하거나 AI를 도입하는 경우들도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노동력이 부족한 거예요. 노동력이 부족하면 답은 하나죠. 이민을 열심히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를 많이 이미 한국도 많이 받고 있죠. 네. 근데 더 받아야 됩니다. 지금의 이주 노동자보다 5배, 10배, 20배를 받아야 되는데 이건 되게 정치적 갈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서 AI가 우리의 업무 효율성들을 증가시켜주고 AI 로봇이 어느 정도의 단순 노동들, 루틴한 노동들을 갖다가 또는 위험한 노동들을 대신해 줄 수 있다라면 이거는 한국 경제에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AI가 나의 일자리를 뺏어갈 거라는 두려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초보적 AI를 다룰 줄 아는 초보적 기술을 갖고 있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독일로 유학 가기 전에 이제 잠깐 취업을 했었는데요. 그때 부장이 저를 불러서 얘기하더라고요. 정수야, 내가 엑셀 못 다뤄도 정년퇴직하는데 문제 없지 않을까? 너가 엑셀 하면 되니까?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뭐 그 부장님이 정년퇴직 잘 하셨겠죠? 그런데 네. 엑셀 정도는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AI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AI가 우리를 일자리를 대체할 거가 아니라 AI 스킬을 모르는 사람들은 엑셀을 못 다루는 거하고 회사에 다닐 때 사무직에서 엑셀 못 다루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AI를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없느냐 그냥 엑셀을 다룰 줄 아느냐. 모르냐고 똑같은 거고 과거 주판 시대가 전자계산기 시대로 넘어갔으면 전자계산기를 다룰 줄 아느냐 이거랑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도구를 다룰 줄 아는 스킬이 없는 사람은 도태될 수 있지만 도구를 다룰 줄 아는 스킬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생존할 것이고 성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도구 자체가 이제 AI가 되는 거다라는 거고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그 엄청난 위기인 그 저출산 현상을 AI로 어느 정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 그걸로 생산성도 높이고 인간은 더 나은 일을 또 해야 된다. 그러면 AI를 이거를 이제 초보적인 스킬이라는 걸 옛날로 따지면 이제 컴퓨터도 가장 최근에 코딩이라는 걸 배웠고 그 이전에는 막 도스 베이직을 배우던 저 막 초등학교 시절에 막 컴퓨터 학원 다녀갖고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뭐 코딩도 이제 AI가 해준다라고 하는데 AI랑 말만 잘하면 되는 건지 사실 이제 막 언어로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초보적인 기술 전문성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를 들자면 코딩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보를 배웠거든요. 대단히 오래된 언어지만 컴퓨터. 네, 컴퓨터 언어를 배웠었는데 컴퓨터 언어 하나 정도는 할 줄 알아야 초보자가 초보 지식을 갖고 있는 개발자가 AI의 흔히 말하는 GitHub 코파일럿이라는 것이 있죠. 이걸 통해 가지고 코딩을 더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그런 것도 있어요.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그 언어 하나도 못하는데 이걸 통해서 앱을 만들었다. 아우 신기하다. 네. 이제 개발 지식이 전혀 필요 없는 사회로 가고 있다. 이건 제가 보기엔요. 그냥 그런 행사에서 나올 수 있는 서프라이징이죠. 근데 그 친구한테 그 다음 주에도 업무 맡기고 싶고 그 다음 주에도 업무 맡기고 싶어요. 그럼 그 친구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저희가 회사에서 개발이라는 업무를 맡은 사람들은 에브리데이 홀리데이 개발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네. 가끔씩 서프라이징으로 이벤트에서 뭐 앱 만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럼 매일매일 업무를 갖다가 과거에는 3시간 일을 갖다가 1시간에 줄일 수 있으면 과거보다 업무를 더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의 개발 지식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언어를 가지고 자기 혼자서도 코딩은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자기 혼자 코딩 할 줄 안다고 해서 중급 개발자라든지 고급 개발자 정도로 속도를 못 내거든요. 그런데 흐르면서 예를 들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중급 개발자는 3시간 걸리고 고급 개발자는 1시간 걸리는 일을 초급 개발자는 6시간 걸려서 해야 돼요. 그러면 AI를 통해서 이걸 4시간으로만 줄여도 네. 회사로 올 때는 엄청난 이익인 거고 그분한테도 그렇죠. 이익인 거거든. 그럼 그분도 반복해서 똑같은 일을 하다 보면 흔히 말하는 러닝 커브, 그러니까 배움의 어떠한 정도에 따라서 자신의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I를 도움을 받아서 자기의 노동력의 효율성들을 강화시켜서 자기 또한 스스로도 러닝 커브가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초적인 엑스퍼티즈, 그러니까 기초적인 전문 지식 없이 AI 도움을 받는다는 건 넌센스예요. 이게 어떤 AI 프롬프터라고 해서 이제 한글로 우리가 텍스트도 뭐 이미징 텍스트도 뭐 네. 그다음에 뭐 비디오 뭐 이렇게 되는 시대이기는 한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컴퓨터 언어 정도는 알아야 AI한테 코딩을 시키든 뭐 하든 뭘 할 수가 코딩을 얘가 있는 짜 거고. 왔을 때 내가 그걸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죠. 예를 들자면 라디올로지스트 즉 CT 촬영 판독하고 뭐 MRI 촬영 판독하시는 의사들 요즘은 이제 AI 도움을 많이 받고 계세요. 네, 네. 그렇다고 이걸 100%한테 AI에 맡길 수 없거든요. 어느 날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 병원 갔다 와서 AI가 나 암이래. 그 믿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네. 그런데 그분들이 AI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1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판독할 수 있는 건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AI가 잘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AI에게만 100% 맡길 수 없으니까 사람에게도 같이 감독하는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의학 지식 전혀 없는 사람이 가가지고 AI랑 같이 이 사람 암이고 이 사람 뭐 심장이 안 좋고 이런 얘기 할 수 없는 거예요. 의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AI 도움을 받아서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AI 도움 받는 건 아무 의미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AI 시대에도 역설적으로 교육이라는 게 계속해서 중요하겠네요. 아, 그럼요. 중요한 거죠. 효율성을 높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여러분들은 한국 사회는 체험하지 않았지만 1950년대에 여객기 우리가 말하는 지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여객기의 조종사는 4명이었어요. 4명이었다가 3명으로 줄었다가 이제 2명으로 줄은 거거든요. 네네네. 2명으로 줄었는데 지금 에어버스 같은 경우는 이착륙도 자율주행으로 해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갑자기 기류가 불 수 있고 뭐 태풍이 불 수도 있으니까 감독하는 인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혼자 앉아 있으면 한 명이 졸까 봐. 그래서 2명이 앉아 있는 거거든요. 한 명으로 줄여도 됩니다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조종사의 숫자가 여러분 줄었을까요? 아니에요.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조종사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항상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확대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개발자들이 AI의 도움을 받아서 개발 능력이 좋아진다. 그러면 개발자의 월급이 낮아지겠구나. 아니에요. 개발의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겁니다. 개발자의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거예요. 이런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안 들어가는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예. 개발자의 수요는 대단히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네. 개발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 물론 이제 젠슨 왕이 조금 오버해서 얘기했어요. 앞으로 개발 배울 필요 없다. 자기 자식 나면 개발 안 시킬 거다. 네. 코딩 배울 필요 없다고. 코딩 배울 필요 없다. 좀 그런데 이건 좀 과도한 얘기인 거고요. 코딩에 대한 기초 지식 없이 네. AI의 코딩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형적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AI도 도구다. 기술적 도구다. 매우 진화된 기술적 도구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도구적 관점으로 AI를 바라볼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도구적인 관점으로 네. 바라봐야 된다. 네.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다 보니까 막연한 두려움은 확실히 있는 것 가질 수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거는 네. 화력발전소가 생겼을 때 예를 들면은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가 정말 그 앞에서 떨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요. 인류가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까? 지금까지 에너지라는 것은 말이나 소나 인간의 근육에서 나왔었는데 원거리에서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들어서 심지어는 그 에너지를 갖다가 몇 킬로 떨어져 있는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공장으로 보내서 그 공장이 작동하더라. 네.
이것 자체를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요 되게 경이롭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냉장고가 나왔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경이로웠겠어요. 처음에 여러분 페니실린이 1920년대 발견됐을 때 항생제가 발견됐을 때 네. 미국은 이걸 갖다가 독일군에게 주는 것 자체는 뭐냐면 흔히 말하는 국가의 기밀을 유출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갖고 있는 군대에 들어오라 막 이렇게 포스터 붙였어요. 저기는 항생제가 없는 군대고 아하. 우리는 항생제가 있는 군대다. 예. 항생제가 있어서 너희들을 치료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들어와라. 그러니까 처음에 그만큼 경이로웠고 그만큼 놀라웠고 혼란스러웠지만 기술이라는 건 항상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좀 기술을 외삽돼서 되게 압축적으로 받아들였고 일제시대 때 강압적으로 받아들였고 또 60년대 70년대 특히 70년대 80년대 경제 성장을 하면서 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기술의 부작용들에 대한 어떤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사실은 기술을 수용하면서 예. 발전하다 보니까 기술의 역사에 대한 체험 정도가 다른 나라보다 조금 약합니다만 기술은 항상 받아들일 때마다 그 사회에게 혼란을 일으켰고 경이로움을 일으켰고 다단한 부작용도 있었어요. 근데 부작용을 극복하면서 기술은 진화하는 거거든요. 조금 과거로 들어가면은 1833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공장법이라는 것이 통과가 됩니다. 1833년입니다. 근데 섬유 공장에서 특히 뭐 광산에서 아이들이 너무 죽어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장법이 가지고 있는 법안이 뭐냐면 만 9세 즉 윤석열 나이로 9세 미만의 아이들의 노동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네. 그러니까 즉 9세 미만의 아이들이 일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9세부터 13세까지는 하루 9시간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었거든요. 이런 법안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런 법안은 너무나도 지금 볼 때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노동당에서 이 법안을 반대합니다. 왜 법안을 반대하냐면 그럼 아이들은 누가 돌보냐라는 거예요. 그냥 일터에 같이 나가 있어야 돌볼 수 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초등학교가 없었거든요. 초등학교가 여러분 인류가 아이들의 교육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예. 너무나도 애틋하게 여겨 신이 마치 인간을 보살피듯이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에요. 인구의 1%도 안 되는 귀족들과 양반들만 교육을 받았던 것이지 모든 사람이 보통 교육이라고 하는 것. 인간은 태어나면 국가가 제공해주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죠. 1833년에 공장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럼 아이들은 누가 돌보지? 그러면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만든 게 초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즉 아동 노동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인류는 초등학교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술의 문제점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 문제점을 있다고 해서 제가 기술은 괜찮아가 아니라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항상 같이 고민하면서 진화하는 것. 개인정보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개인정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렇게 가는 거지. 개인정보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쓰면 안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술은 당연하게 처음에 자동차 만들었을 때 뭐라 그랬냐면 검은 연기를 뿜어내는 악마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뭐 배기가스가 뭐가 있었겠어요. 요즘처럼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1980년대 한국 거리에서 자동차들이 뽑아내는 매연들. 지금도 뭐 이런 나라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동유럽에 있는 어떤 국가에 가면요. 매연 냄새가 되게 진해요. 이런 규제 안 하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진화된 겁니다. 기술이 처음부터 깨끗한 것만 내고 처음부터 전기차 물론 포르쉐는 처음부터 전기차를 만들었지만 막 전기차가 막 돌아다니면서 매연 하나도 안 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자동차 나왔을 때요. 깜빡이도 없었어요. 교통사고가 날 거라고는 자동차 만드는 벤츠라든지 이런 창안했던 인벤터들은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예. 교통사고 나니까 교통신호 만들어야 되겠다. 야 차에 깜빡이등 붙여. 그리고 여러분 병원에 응급실이 왜 생겼습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류는 진화해 왔기 때문에 AI가 문제가 전혀 없다. 이건 아니에요. AI 문제 많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류는 진화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AI가 일자리를 뺏어갈 것이다. 일부의 일자리는 있어요. 예를 들자면 콜센터. 네. CS 담당하는 곳 이미 대처가 되고 있죠.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건 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 이분들을 어떻게 직업 교육을 시켜서 좀 다른 곳에 일자리를 마련해 드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부분적인 조정은 있습니다. 부분적인 조정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사회의 숙제인 거고요.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어떤 콜센터 분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게 돼서 뭐 항의하고 길거리로 나앉았다 뭐 이런 기사들은 좀 본 적은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그 기술을 받아들인 역사도 길지 않았고 또 빠르게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자동화 설비라든지 아니면 그 협동 로봇 아니면 그 산업 자동화 로봇도 굉장히 빠르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었고 이번에도 AI나 로봇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 로봇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이제 우리가 기존에 그 산업화하면서 쓰던 로봇과는 이제 차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AI가 같이 결합이 되는 로봇의 모델이기 때문에 이 또한 어디까지 발전할지 최근에 그 오픈 AI랑 피규어 AI가 같이
협업해서 만든 그 로봇 보니까 이젠 슬쩍 이제 앞에서 이제 막연하게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좋은 거 아닐까요? 저는 거꾸로 생각해 보는데 언젠가 네. 제가 한 10년, 15년이 지났는데 저희 집에서 $20,000 정도, 한 2천만 원, 아반떼 정도 살 가격으로 로봇을 샀더니 집에 와서 빨래도 해주고 네. 청소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준다. 그럼 전 살 것 같거든요. 저도 살 것 같아요. 예. 예. 뭐 지금 그거를 대체하려니 비싸서 안 샀는데 $20,000를 하거나 아마 정수기처럼 렌탈을 해줄 거예요. 처음에는. 네, 처음에 아마 계속 그렇게 렌탈 서비스로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로봇은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로봇을 해서 한 달에 20만 원 내지 30만 원 주면은 가사 도우미를 보내준다. 저는 할 것 같아요. 너무 사람을 이제 고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네, 그리고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거고 그래서 이런 시장이 되게 크게 열릴 거라는데 이제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로봇 기술은 지금 뭐 두산 로보틱스도 뭐 잘 되고 있죠. 예. 로봇 산업은 커지고 있었는데 이 산업용 로봇은 점점 많은 소프트웨어를 씁니다. 소프트웨어를 쓴다라는 것은요. 점점 소프트웨어는 코딩이 길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어져요. 그럼 되게 복잡도가 높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로봇을 쓸 수 있는 용도가 다양해지면 예. 로봇의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소프트웨어의 복잡성은 증가해요. 예. 이것이 이제 항상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가 보통 우리가 스마트폰 초기에 있었던 것과 피처폰과 스마트폰으로 가면서 그 안에 있는 OS라는 것이 등장할 정도로 소프트웨어가 복잡해졌고 네네. 점점 스마트 기계가 많은 것을 할수록 OS 기능들이 증가해야 되고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복잡해지는 거죠. AI는 무슨 기능을 하냐? 쉽게 얘기해서 소프트웨어와 전통적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사이에 인터페이스를 해주는 겁니다. 이 복잡성을 단순화시켜주는 거죠. 자, AI가 이번에 피규어 AI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안에 먹을 거 좀 집어줘 그랬더니 사과를 집어준 거예요. 네네네. 그럼 뭐냐면 사과를 음식으로 인식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걸 갖다가 일일이 소프트웨어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여기에 생성 AI 또는 거대 언어 모델을 결합시키니 로봇이 사람이 명령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소프트웨어에 명령을 내려서 복잡한 소프트웨어 명령을 내려서 그것을 집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프트웨어에 명령을 만들어서 손을 움직여서 손을 갖다가 들어서 저 사람에게 명령한 사람에게 건네주는 것도 다 소프트웨어가 하는 거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AI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걸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AI하고 대화할 뿐인데 AI는 그 행동까지도 다 소프트웨어를 제어하면서 진행을 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을 하면서 로봇 산업이 발전하고 있었는데 전통적인 소프트웨어가 아닌 AI라고 하는 진화된 AI가 결합되면서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또는 뭐 자율주행 뭐 하여튼 이런 진화된 AI가 결합되면서 훨씬 더 이 물리적인 이 기능들의 작동하는 유연성이라든지 활용 범위라든지 그리고 이것의 품질이 대단히 좋아지고 있는 것 이것을 AI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AI 로봇이 산업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대표적으로 들면 이거는 AI 로봇,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것은 아니죠. 이건 산업용 로봇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로봇 팔이에요. 협동 로봇 같은 예, 거.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큰 범주에는 협동 로봇이 있죠. 가장 큰 범주에 코봇이라고 해서 그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인간과 함께 공장에서 같은 곳에서 일하는 것을 코봇이라고 거기에 하위 분류 중에 하나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는 거죠. 휴머노이드 로봇도 코봇이죠.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을 닮은 것이고 우리가 또 안드로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생긴 것도 인간하고 거의 똑같은 그래서 조금 놀라운 좀 우리가 SF 영화에 보는 것. 그래서 안드로이드 로봇은 조금 다른 범주고 이건 산업용 로봇이라고 볼 수 없고 일부러 요즘 나오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처럼 팔다리를 가졌지만 로봇의 머리를 좀 이상하게 만든지 해가지고 이건 로봇임을 식별하게 해주거든요. 네. 안드로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건 식별이 안 되는 보통 우리가 사이보그라는 SF 영화에 나오는 거의 거. 인간과 구분이 잘 안 되는 안 되는 정도로. 것을 안드로이드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건 좀 제쳐놓고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것은 인간의 형태하고 비슷하지만 누가 봐도 로봇인 여기에 AI가 결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즉 로봇 팔에 모든 이런 데 AI가 결합하는 건 큰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보통 로봇 팔이 하는 건 센티미터 아니 또 밀리미터 더욱더 얇게 얘가 팔이 어떻게 움직여서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다 소프트웨어 인간이 코딩을 해서 다 짜놓 있습니다. 네네. 이런 건 정도는 인간 코딩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건 팔이니까 뭐 여기서 커피를 만들던 또는 용접을 하던 정말 밀리미터 정확하게 움직이는 거는 미리 사전에 계획할 수 있는 네. 루틴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사이버 뭐 그 휴머노이드의 대표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말씀하셨던 피규어 AI도 뭐 사과를 집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질리티 로보틱스 지금 아마존이 창고에 쓰려고 하는 건 뭐냐면 픽 앤 플레이스라 그래요. 집어서 어디다 갖다 놓는 것. 네네네. 여기에서 집어서 예를 들면 여기에 예를 들면 노란색이 왜 물건이 있는 걸 집어서 여기다 갖다 옮겨놔 컨베이어 벨트에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파란색 색깔이 있는 거를 들어서 이쪽으로 갖다 픽해서
갖다 놓는 작업. 네. 이건 나름대로 회전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갖다 근데 벌써 컨베이어 벨트가 저기 보니까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옆에도 놔야 되고. 그러니까 즉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도 로봇 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류센터에서도 이 픽앤플레이스라는 노동은 지금도 로봇 팔이 아니라 인간이 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에 로봇 많이 들어와 있어요. 키바라든지 뭐 이런 걸 해서 큰 물건을 들어서 저쪽으로 이동시키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로봇이 해요. 그러나 픽앤플레이스는 다 사람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고가 되게 많이 납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도 LLM이 결합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되게 유연성이 높은 거고 즉흥적으로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AI에 의해서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전통적인 소프트웨어만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자율주행하고도 마찬가지인데 테슬라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테슬라가 지금 얘기하는 엔드-투-엔드 AI라는 것이 있어요. 네. 이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분 AI는 일종의 반쪽짜리 AI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보통 우리가 전통적으로 인간이 하는 프로그래밍은 인간이 룰을 집어 있습니다. 자, 빨간 불을 보면은 멈춰서 파란 불에 출발해. 네. 앞에 차가 인지되거든 50m 떨어져 있거든 속도를 얼마큼 줄여. 이런 식으로 인간이 규칙을 다 집어 있는 거예요. 예. 또는 인간의 코는 하나, 인간의 눈은 두 개, 인간의 입은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다 집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AI는 뭐냐면 우리가 신경망 학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다 데이터를 엄청나게 여줬더니 얘가 규칙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 인간의 눈은 두 개구나. 인간은 보니까 자동차는 보니까 빨간색에서는 멈추네. 그럼 나도 멈춰야지. 이런 규칙을 자기가 찾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자율주행 기술, 웨이모도 마찬가지 이거는 규칙을 만들어내는 건 AI가 하지 않았어요. 네. AI가 했던 게 뭐냐면 센서 인식에서 AI를 썼던 겁니다. 아, 저기 차가 앞에 30m 앞에 있구나. 이거를 광학적 센서를 갖다가 AI가 해석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AI가 다 했던 거거든요. 또는 쉬리라든지 이런 것도 인간의 말을 인간이 지금 나한테 뭐를 물어보고 있어라고 전환시켜 주는 거. 기계어로 전환시켜 이걸 AI가 했던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 사람이 시간을 물어보네라고 얘가 전통적인 코딩된 프로그램에 전달해주면 시간을 물어봐 그러면 답변을 시간에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한쪽에는 AI가 작동했지만 한쪽에는 휴레스틱 코드라고 해서 인간이 만든 인간이 코딩한 프로그램이 돌아갔던 것이 지금까지 전통적인 AI가 자율주행이든 어디든 작동했던 방법인데 테슬라가 이번에 도입한 버전 12에서 엔드-투-엔드 AI는 뭐냐면 이 부분 규칙을 만들어내는 것도 AI로 바꿔버린 거거든요. 근데 거대 언어 모델도 규칙을 AI가 추론하는 방식들을 쓰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즉 지금 인간이 코딩했던 그래서 테슬라의 그 엔드-투-엔드 AI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코딩했던 30만 줄 이상의 코딩줄을 다 삭제했습니다. 삭제했다고요? 네. 이제 너가 비디오 보면서 빨간불에서 멈추는지 파란불에서 가는지 네가 규칙을 마련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AI가 지금 로봇에 들어간다는 거고 자율주행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이미 이제 학습은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학습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슈퍼컴퓨터 도조가 필요했던 건데 예. 예를 들면 작년 8월에 일론 머스크가 직접 테슬라를 운전하면서 실수를 해요. 회전 교차로를 들어가면 여러분 회전 교차로는 한국에 많지 않아서 로타리. 네, 로타리. 근데 많은 부분들이 이거 실수하시는데 네네. 이거는요. 모든 진입하는 차량들은 일단 멈춰야 돼요. 멈추고 선행하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서 선행하는 차가 없으면 들어가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그리고 원래 우회전도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예. 우회전도 멈췄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미국에서도 근데 버전 11에서는 얘가 멈췄다가 들어갔어요. 네. 근데 버전 12에서 일론 머스크가 직접 타 있는데 얘가 그냥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야 버전 10이 업그레이드 했는데 뭐 저기 자율주행이야 뭐야 저러다 사고 나겠는데 그래서 그 원인을 캐봤더니 미국 운전자의 99%가 회전 교차로에 일단 멈추지 않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렇게 하던데요? 라고 그래서 얘가 사람을 배워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건 수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테슬라도 모범 운전수를 일종의 모범 운전수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무조건 교통법칙을 지키는 이 사람들의 비디오는 가중치를 둬요.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것들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을 지금 따라하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버전 11까지는 인간이 규칙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 엔드가 인간이 했기 때문에 AI가 아니었던 거예요. 규칙을 줬기 때문에 얘가 교차로다 속도다 이런 거를 판단하는 건 AI가 하는데 인간이 규칙을 줬으니까 멈췄었어요. 근데 이거를 AI보로 비디오를 줄 테니 그러니까 운전하는 비디오를 줄 테니 테슬라가 지금까지 8개 카메라 찍은 비디오를 뭐 600만 대가 깔려 있는 걸 다 줄 테니 너 이걸 학습해서 네가 규칙을 네가 만들어봐라고 지금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초반에는
인간을 쫓아다 보니까 얘가 그냥 쑥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근데 이거는 저는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고. 그러네요. 이러한 부분에서 해결된다라면 훨씬 더 인간스러운. 그래서 지금 버전 12에 대한 지금 여러분들 영어로 네. 테슬라 FSD 버전 10이라고 V10이라고 해서 유튜브에 쳐보시면 후기들이 진짜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뭐 수만 개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근데 다 거기서 평가가 차선 바꾸는 거라든지 운전하는 것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인간스러워졌다. 예, 유턴까지도.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인간스러워졌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간스러워졌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을 학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규칙을 노출하는 데 있어서. 예. 네. 이제 극강으로 인간스러워지는 거 하나 있습니다. 남은 거. 옆에 차 끼어들면 창문 내리고 욕을 해야 됩니다. 차가. 그렇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로봇이 AI 로봇 지금 피규어에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거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생성 AI나 거대 언어 모델이라든지 이러한 한쪽의 규칙을 만드는 것까지도 AI로 운영하는 것들을 예. 생각을 못했는데 이 AI가 로봇과 결합하면서 로봇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증폭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기술적인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액추에이터, 구동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근육을 만드는 이런 거. 이걸 얼마나 가볍게 만드느냐 또는 저렴하게 만들어서 20만 달러 한다. 집에서 있는 예를 들면 가사도우미 로봇을 20만 달러에 사람 못 사잖아요. 떼부자들 아니면. 네. 떼부자들은 20만 달러면 그냥 사람 고용해요. 그렇잖아요. 네. 사람이 구매 가격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을 쓰는 것보다 저렴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만들려면은 가격을 저렴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배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지금 현재로 볼 때는 한 4시간 정도 구동했다가 지 혼자가 가서 충전하게 만드는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에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넘어야 될 산들은 대단히 많습니다만 핵심적으로 지금 풀어내고 있는 건 뭐냐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움직임의 동작의 또는 노동의 유연성을 진화된 AI로 해결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친구가 학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선 당장에서는 그러니까 넌 루틴이라고 표현하죠. 비일상적인 노동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공장에서 하는 일들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피규어 AI 같은 경우에는 BMW랑 지금 계약을 맺었죠. 그래서 네. 만들어지는 대로 BMW 공장에 테스트를 써보는 걸로 하고 또 앱트로닉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메르체스 벤츠하고 지금 계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아폴로라고 하는 AI와 결합된 이 AI 로봇은 메르체스 벤츠 공장에 투여되기로 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 테슬라의 기가팩토리에서 먼저 일을 하겠죠. 공장에서 일하는 것은 1차적인 단계고 이것과 함께 지금 중국도 AI 로봇을 엄청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1월에 우리식으로 하면 뭐 번역을 하면 산업정보부일 거예요. Industry and Information 이 미니스터리라고 할 수 있죠.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산업정보부에서 작년 11월에 문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AI 로봇을 그냥 로봇이 아니라 네. 중국도 기계 산업 로봇은 많이 발전해 있어요. 네. AI 로봇이 국가의 대표적 전략 중에 하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면서 전기 자동차와 똑같은 전략을 태우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되게 전기 자동차를 중국이 키우는 걸 보세요. 중국이 여러분 자동차 시장에서 세계 시장에서 넘버 원입니다. 네. 연간 판매량이 1,800만 정도가 되는 거고 2위 시장이 미국 시장이죠. 한 1,500만 대가 되는 거고 전후되는 거고 그다음에 3위 시장이 유럽 시장이죠. 1,200만 대에서 1,300만 대. 네. 그러니까 자기 가장 큰 시장에서 이걸 갖다 내연기관차에 있는 해외 기업에게 내주기 싫고 내연기관 기술은 이전 안 되니까 우리 전기차로 가자. 왜 전기차로 가면은 우리 뭐 내연기관하고 파워트레인 없어도 되는 거니까 차 태고 포 떼면 우리도 못 만들 게 뭐 있냐. 그럼 결국 사오미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근데 그래서 중국에서 그냥 무진장 만들자. 그러다가 얘네들끼리 경쟁하다가 중요한 대표 선수들 몇 개만 남으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이 500개가 넘었습니다. 500개가 넘는데 지난 2, 3년 동안 열 몇 개로 다 정리되고 있거든요. 경쟁력 없는 애는 죽어. 근데 죽는데 그 죽었던 기술 다른 업체가 사는 겁니다. 아하. 저 기술 바이드가 사는 거, BYD가 사는 거고, 저 기술 샤오미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나가는 애들 몇 명 키우겠다는데, 그러기 위해서 500 몇 개를 키우는 거예요. 아하. 그것처럼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AI 로봇 기업을 수백 개, 수천 개를 키우겠다. 그래서 산업 클러스터도 만들고, 그래서 살아남는 2027년까지 5개에서 10개. 정도 글로벌 리딩하는 AI 로봇 기업을 만들겠다가 중국 정부가 내걸었던 목표고요.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2025년부터 현장에 투입하겠다. 몇 년도에? 내년이요. 2025년. 그래요? 그래서 현장에 투입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 100명당 9대 정도의 로봇을 투여하는 것을 2025년부터 실현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점점 늘려나가겠다. 와. 이게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정부가 AI 로봇에 여기 반도체 엄청 들어갈 거예요. 로봇마다 반도체 하이엔드 반도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들 테슬라에 여러분 오토파일럿하고 FSD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FSD는 하드웨어 3가 장착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물론 이것도 요즘 최근에 나온 차는 하드웨어 4를 쓰고 있죠.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이엔드 칩 2개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 칩 하나가 여러분 애플의 M1 칩 50개랑 똑같은 성능입니다. 어마어마한 성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사실은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디바이스에도 하이엔드 칩이 들어가야 돼요. 이 칩을 지금 TSMC가 만들고 있죠. 네네네. 테슬라 같은 경우 이거를 삼성이 계약을 해서 하드웨어 5부터는 삼성이 주문 제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약이 맺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로봇도 AI 로봇이 들어가면은 여기에도 반도체 칩은 AI 칩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반도체 시장을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가 앞으로 예를 들자면 아까 말했던 어질리티 로보틱스, 그러니까 아마존에다가 물류 공장에다가 물류센터에다가 로봇을 내는데 생산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데 1년 연간 생산이 10,000대예요. 그럼 10,000대로 하이엔드 칩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공장이 2-3개가 더 만들어지면 1년에 10만 대, 20만 대 만들 거 아니에요. 테슬라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옵티머스. 우리 이 옵티머스를 갖다가 자동차보다 저렴하게 만들 거다. 모델 2보다 저렴하게 만들 거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목표 가격이 $20,000예요, 여러분. 네네네. $20,000 만들 거고 이거 10만 대, 100만 대 만들 거라 그랬어요. 그럼 거기 들어갈 칩이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뭐 볼 수가 있는 거고 AI 로봇 산업이라는 것은 AI라는 흔히 말하는 오픈 AI의 챗GPT라든지 엔트로픽의 클로드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지만 여기에 AI 칩도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배터리 기술도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저는 가장 앞서 있다고 보는 것이 FSD를 갖다가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쓰는 FSD 인공지능을 엔드 투 엔드 AI를 테슬라는 옵티머스에다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그대로 집어넣죠. 네. 그래서 뇌가 동일합니다. 즉 자율주행의 뇌와 옵티머스의 뇌가 동일하다라는 것, 여기에 하이엔드 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시장 전환을 AI 로봇 시장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이게 사실 언제쯤 이게 달성이 될까, 언제쯤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일까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중국에서는 당장 2025년부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이제 중국에서 말한 것처럼 막 일부 공장에 막 쓰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서부터. 테슬라도 제가 보기에는 2026년부터 빠르면 생산에 들어갈 건데요. 그러니까 테슬라 차도 그 자동차 만드는 공장에서 쓰기 위한 네, 옵티머스 로봇 생산을 2026년부터는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2025년 정도는 그것의 시제품들을 선보일 거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1월 달에 2023년 테슬라 얘기를 먼저 해서 죄송한데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네네. 이미 옵티머스는 많이 와 있다. 근데 지금 자기네들이 제일 걱정하고 옵티머스가 시판되는 데까지 오래 걸리는 것은 시큐리티라고 그랬어요. 해킹당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쵸. 이 로봇이 해킹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 클라우드 망을 구축하는 것. 이것이 지금에서는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사실 로봇이나 아니면 테슬라 FSD나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그쪽 부분에다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 부분이 의외로 풀리기 어려운 되게 쉽지 않은 숙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로봇이 해킹돼가지고 저를 막 옆에 있는 노동자들 각각 치고 막 한 대 때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총 집어오고 이러면 안 되니까. 망치질 막 계속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안보와 보안하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사노동으로 옵티머스 하나 샀는데 네네네. 저는 언젠간 올 거라고 봐요. 부모님 집에 우리 보일러 하나 놔드리자는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 집에 옵티머스 하나 놔드릴까? 이런 게 올 건데 걔가 해킹 당해가지고 갑자기 부모님을 아프게 한다든지 반려동물을 한 대 친다든지 이러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의 시큐리티 문제들, 보안 문제들 이 부분도 AI 로봇에서는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상용화됨에 있어서. 근데 사실 우리 강경수 박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중간중간에 테슬라가 빠지질 않습니다. 로봇 얘기할 때도 테슬라, AI 얘기할 때도 테슬라, 뭐 네. 자동차 너무나 당연하고. 최근에 테슬라 시가총액 보니까 755조네요. 저희가 4월 1일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뭐 이 정도 시가총액도 결코 낮은 건 아닙니다만, 다른 M7이라든지 빅테크 기업들의 오름세에 비했을 때는 사실 테슬라는 지금은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또 고통이 되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네. 최근에 물론 이제 뭐 주식이나 뭐 투자 전문가는 아니시고 AI라든지 관련 과학 기술 쪽 네. 전문가로서 저희가 모신 거긴 합니다만 네네. 최근에 테슬라 이런 이게 역성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이 흐름은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1월 달에 일론 머스크가 컨퍼런스 콜에서 예고했던 네. 주가가 내려갈 거라고 예고하지 않았지만 테슬라가 대단히 어려움에 고통스러운 빠졌다. 2024년을 통과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두 개의 네. 성장 곡선 사이에 끼어 있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그랬냐면 각국 정부의 보호 정책이 없다면 네. 중국 자동차 업체가
전통적인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OEM 업체들을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를 디몰리시라는 영어 표현을 썼어요. 파괴시켜버릴 거다. 그냥 종말에 이르게 할 거다. 네, 이렇게 할 거다. 그 정도로 정말 중국의 비아디라든지 이런 분들 여러분 저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그 샤오미도 전기차 공개한 네. 거 보니까 네. 야,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술력이. 이러한 기술력이나 생산력들 네.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중국 시장에서의 사실상 또 2월달, 1월달 좀 매출이 물론 설이 껴 있었긴 하지만 매출이 이제 떨어졌었고 아마 오늘 지금 촬영하는 것이 4월 1일인데 주가가 좀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시간으로 4월 1일 날 1분기 딜리버리 숫자를 발표를 할 거예요. 몇 대 팔았냐. 그런데 벌써 월가에 있는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기대치를 계속 낮추고 있거든요. 낮췄는데 그거보다도 낮아지면 주가는 좀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그거를 갖다가 상회할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기대치보다 훨씬 더 많이 팔았다. 그러면은 뭐 반등할 수도 있고. 반등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또 3월 마지막 주 월요일 날 일론 머스크가 이제 FSD 미국에서 안 쓰고 있는 사람들도 한 달에 원래 $99 내거나 뭐 $12,000 주고 사야 되는데 네. 일시불로 하려면 그거를 한 달 동안 무료로 체험하게 하려고 무료 했잖아요. 체험. 그래서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가지고 뭐 이상하게 해석하고 그러시는데 뭐 영업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쿠폰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거. 근데 사실은 그건 고려했죠. 주가에 대한. 네. 주가에 대한 하방 압력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상방 압력을 상향 압력을 만들기 위해서 FSD 짱이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한 달 체험을 하려는 것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많은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이 요구하는 것이 FSD에서의 매출만을 별도 좀 표기 좀 해라. 얼마 버는지 아직 정확하게 숫자를 안 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추론하는 것은 이제 미국의 한 40만 대가 월 $99를 내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테슬라가 밝힌 숫자는 아니고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FSD V12로 갔더니 늘어나는 거 좀 보여줘라. 그럼 이게 자율주행의 시장 가능성을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고객들한테 맛보면서 FSD 월간 구매 고객으로 넘어오는 거를 전환시키기 위한 컨버전 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한 달 무료를 했다는 말이 있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딜리버리 숫자가 4월 1일 날 미국 시간으로 발표가 된다라면 여기에서 시장에 충격에 빠질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FSD를 한 달간 공짜로 써보면 테슬라 자동차 주가 회사가 아니라 AI 회사네. 그렇죠. AI 회사, 저 AI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AI 회사네. 그러면 이거 저평가돼 있네. 자동차 회사를 대비해서는 고평가되어 있지만 AI 회사를 전문 회사로 본다라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 오를 수 있어라고 하는 이러한 시장에서의 전기차 시장만으로서 테슬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R&D 차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자율주행만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 거리에서 돌아감에 있어서 매달 $99를 사람들이 지불 의사가 막 솟구치고 팽배하고 증가하는 것으로서 상업성을 벌써 입증받는 즉 이것이 레벨 2냐 레벨 3냐 레벨 4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버전 12로 갔더니 미국에서는 FSD를 쓰려면 매달 $90나 $90 넘는 돈을 내야 되잖아요. 네. 이 고객 수가 증가한다. 그럼 이거는 AI의 잠재 시장의 성장 가능성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테슬라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록 적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커지고 지금 FSD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과 유럽 시장에도 허가 신청을 테슬라가 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 시장과 유럽 시장에서 FSD가 허가가 통과가 된다든지 네. 또는 우리가 보통 노트북이나 옛날에 광고하다 보면은 맨 마지막에 띠디디딩 인텔 인사이드 그랬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인텔이 들어갔다 이런 거를 광고해야 되는 것처럼 네. 저는 많은 미국 그 OEM 회사들이 테슬라의 FSD를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벤츠 광고, BMW 광고 끝난 다음에 띵띵띵띵 테슬라 인사이드 이렇게 나오듯이 그렇게 나올 거다라고 저는 추론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3분기 컨퍼런스 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3분기가 아니라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에 있는 큰 자동차 기업하고 네. 테슬라 인사이드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네네네. 논의하고 있다. 예. 그럼 좋은 비유였습니다. 네, FSD를 쓰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근데 이번에 1월 달에 있었던 컨퍼런스 콜에서는 그 이후 그 회사가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다라고까지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모든 전문가들은 포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포드가 지금 AI 기술이 없거든요. 모바일 아이인가 뭐 이거 하다가 접었거든요. 그래서 포드가 아마 테슬라를 쓸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포드가 그 이후 아무런 응답이 없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시장이 FSD 12가 나오고 FSD 12의 시장성이 확증되지 않고서는 테슬라 FSD 인사이드는 그러니까 즉
충전기 시장으로 지금 미국 통일했잖아요. 네네네. 슈퍼차저로. 네, 슈퍼차저로 지금 통일하는 것처럼 테슬라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여러 모멘텀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의 모멘텀은 FSD에 의해서 미국에서의 이게 흔히 말하는 리커링 레비뉴잖아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레비뉴잖아요. 그렇죠. 이 레비뉴가 증가한다. AI 레비뉴가 증가한다. AI에 투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AI로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게 FSD 정기구독 매출이거든요. 네. 이 부분의 부분이 늘어난다라는 수치가 나오기 시작하면 전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맞이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테슬라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혼다에 들어간다든지 스즈키에 들어간다든지 뭐 기아에 들어간다든지 뭐 제규어에 들어간다든지 랜드로버에 들어간다. 저는 이거 정리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누가 먼저 가느냐. 여기에서 웨이모가 가고 있잖아요. 근데 웨이모는 일반 차량에 도입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차 위에다가 레이더나 라다 달아가지고 그 웨이모 차량 보면 위에 막 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엄청 장비가 크더라고요. 네. 예. 그거 여러분 차에 다 달고 싶으세요? 안 달아요, 소비자들은요. 그 택시는 탈 수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캐시 우드 같은 경우에는 로보택시 비즈니스를 대단히 높게 보고 있어요. 예. 저도 로보택시의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지만 로보택시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테슬라 FSD 인사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른 OEM 업체에 똑같이 여러분 차가 나와요. 여러분 차가 나오는데 오토파일럿 아닙니다. FSD가 돼서 자율주행이 돼요. 네. 그것이 한국에 나오는데 현대차에는 아이오닉 5에는 없어요. 그러면 테슬라 삽니다, 사람들. 만약에 테슬라가 FSD가 한국에서 된다 그러면 예. 그럼 테슬라를 사겠죠. 당연하게 자율주행이 됐는데 그러면 현대에서는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라도 현대에서도 FSD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현대도 물론 자율주행 연구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격차가 너무 커요. 가장 최근에는 뭐 슈퍼차저를 받아들인 것처럼 네. 하나둘씩 문호를 열 수밖에 없다. 문을 이런 열 걸까요?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저는 이 슈퍼차저도 테슬라 인사이드의 하나의 흐름인 거고 그렇죠. 제가 이거 이번에 책을 쓰고 있는데요. 책을 출판사에 지금 맡겨놓은 상태인데 거기에 테슬라 인사이드는 안 썼어요. 너무 좀 네. 조금 SF 소설 같아서. 근데 저는 네네. 설득력이 있죠. 그럼요. 인사이드. 그거는 뭐 일론 머스크가 자기네 비즈니스 모델로 하나로 이제 공식화한 거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테슬라 인사이드라는 부분이 대단히 강력한 테슬라의 매력적인 비즈니스 확장 전략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비즈니스 확장 전략. 네. 사실 이거는 근데 지금의 테슬라나 아니면 2020년 뭐 19년, 20년, 21년 이렇게 뭐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했을 때 FSD나 사실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나 기대는 똑같았던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물론 그 당시에도 일론 머스크가 당시에 자기가 구입하지 않았던 트위터라도 되고 2년 뒤에 뭐 자율주행이 될 거야. 사실은 뻥을 좀 많이 쳤죠. 네, 최근에 뭐 뻥이죠. 뻥카죠. 그러니까 근데 의도했던 뻥은 아니고 금방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보시 뭐 기념 행사 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인터뷰한 걸 보면 자기도 이렇게까지 어려울 줄 몰랐다 정도하고 심지어는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전기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만큼 컴퓨팅 파워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것 때문에 도조 슈퍼컴퓨터 전략을 세웠던 거고 네. 도조 슈퍼컴퓨터가 2024년 올해죠. 올해 10월 달에 10월 말에 완공되는 걸로 되고 있으니까 계속 증설하고 있습니다. 예. 증설하는 대로 쓰고 있고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 찍히고 있는 모든 차량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포함하여 전 세계에 깔려 있는 테슬라 차량에서 찍히고 있는 비디오를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컴퓨팅 파워가 부족했는데 도조 슈퍼컴퓨터도 아직까지도 파워가 부족한데 완성되면 이제 좀 가능해질 거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어요. 근데 얘가 전기를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컴퓨팅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쓰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점점 버전이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이 나오고 있는 것이 12.2.3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2 단순하게 12가 아니라 예. 12에서도 0.2가 된 거고 0.3이 올라간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업데이트되는 이유는 슈퍼컴퓨터 도조가 결합되면서 이 부분들이 지금 FSD가 좀 빨라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가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느려졌지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심지어는 FSD 버전 12 같은 경우에는 FSD 비판적이었던 사람들도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 정도 되면 네, 이 정도 만족스럽다. 되니까 벌써 그렇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FSD 버전 12는 버전 10이라고는 질적으로 다른 성장 궤도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고 버전 11부터 또 하나는 오큐펀시라고 해서 생성 AI를 지금 결합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생성 AI 수준이 작년에 결합시켰던 것이 되게 낮았기 때문에 지금 뭐 그록이라고 해서 본인도 X.AI를 만들어서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거를 빨리 좀 더 버전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생성 AI가 좀 더 버전 업그레이드돼서 결합을 한다면은 버전 13으로 갈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버전 13 정도 되면은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저는 그 시기가 빠르면 2025년, 늦으면 2026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버전 12가 궁극의 자율주행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궁극의 자율주행은 버전 13 정도에서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시기가 2025년과 2026년이다. 그쯤 되면은 테슬라 인사이드도 충분히 가능해지는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은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전에 마지막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자율주행에 있어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숨고르기 하는 상황이고, 근데 이게 턴어라운드가 되려면 FSD로 말 그대로 유료 구독자가 더 늘어나는 걸 보여준다라든지, 아니면 옵티머스 봇이 조금 더 이제 현실화되는 걸 또 보여준다라든지, 또 최근에는 보급형 전기차 모델 내놓는다고 또 하지 않았습니까? 네, 모델 2요. 모델 2. 일명 모델 2라고 나오진 않겠죠. 근데 그거는 약간 좀 턴어라운드 계기가 되기엔 조금 어떨까요? 저는 중요하죠. 원래 테슬라가 2030년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연간 생산 목표가 2천만 대예요. 연간 2천만 대. 저는 좀 과잉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워낙 좀 가장이 좀 있으니까 테슬라에. 근데 저는 한 1,200만 대에서 1,300만 대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 토요타가 전 세계 1위 판매하는데 모든 걸 다 합쳐가지고 950만 대 정도 판매하고 있어요. 네. 토요타보다 많이 생산하겠다라는 거예요. 연간 1,200만 대. 저는 그건 가능할 거라고 보고, 근데 그거는 모델 S, 모델 X는 워낙 적은 거니까 모델 3와 모델 Y로만 이룰 수 있는 숫자가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로마에서 모델 3, 모델 Y도 그 로마 골목길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못 돌아다녀요. 파리 골목길 가려면 소형차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긴 하지만 유럽이 큰 시장에서 도달하려면 모델 3 필요하고요. 여러분 일본 여행 자주 가시잖아요. 일본에서 큰 차 SUV 굴러 다니든가요? 아니잖아요. 일본에 전기차 팔아먹으려면 작은 차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아반떼의 수요, 모닝의 수요들 이런 거 분명하게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저가 차량은 반드시 대형 자동차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략이라는 부분인 거고, 문제는 여기에서 마진율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프로핏 마진이요. 모닝에서 프로핏 마진 얼마나 하고 아반떼에서 프로핏 마진 얼마 안 남아요. 테슬라의 목표는 중저가 차량에서 두 자릿수의 마진율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높은 마진율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지금 걸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 이거는 기술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술 혁신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고, 테슬라의 여러분들 나오게 될 제 책을 보시면 평균 생산 단가가 나옵니다. 평균 생산 단가가 계속해서 분기별로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기술 혁신인 거거든요. 기술 혁신은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비용 감소로, 그러니까 생산 비용 감소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다라는 거고,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4분기 컨퍼런스 콜 1월 달에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테슬라의 모델 2는 테슬라의 기술의 총알화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냥 아반떼나 모닝이니까 그냥 작은 차가 아니다. 저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테슬라 기술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 중저가 차량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 역설적이네요. 네. 그래서 4680 배터리부터 48V 아키텍처 뭐 이러한 모든 기술에 사이버 트럭보다 더욱더 진화된 기술이 여기에 쓰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기계마저도, 생산 기계마저도 새롭게 제작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류에 존재하지 않았던 생산 기계로, 설비로 생산을 해낼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연돼서 2025년에는 나올 거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것들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이버 트럭은 모델 2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그랬어요. 사이버 트럭에서 쓰였던 모델 2가 사이버 트럭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아니라 사이버 트럭이 모델 2 소형 모델로 가는 징검다리라고요? 네, 여기에 사이버 트럭의 기술이 모델 3나 모델 Y보다 한번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48V 아키텍처로 이제 업데이트가 됐고, 그리고 이제 4680 배터리를 쓰고, 그건 뭐냐면 그리고 이제 컨트롤러라고 하는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것들인데 복잡한 얘기가 오늘 하면 이것만으로 한 3시간 찍어야 되는데요. 이런 기술들이 당연하게 모델 2에 적용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쓰여지 않았던 기가 팩토리에서 기가프레스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찍는 거거든요. 이렇게 찍는 것과 이렇게 찍는 거를 합쳐가지고 십자 모양으로 찍어가지고 정말로 자동차 장난감 만들 다이캐스팅 하듯이 찍어내겠다. 그래서 이 기가프레스도 업그레이드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업그레이드되고, 생산 방식도 박스드 프로세스라고 해서 병렬 방식으로 바뀌고 해서 기술의 모든 테슬라의 기술의 총화가 여기 집중되면서 기술 혁신을 통해서 반드시 프로핏 마진을 두 자리 숫자로 만들어내겠다.
여러분 아반떼가 두 자리 숫자 못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현대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네시스에서 두 자리 숫자를 만들어내지, SUV에서 두 자리 숫자를 만들어내지, 중저가 모닝에서 두 자리 숫자 못 만드니까 모닝도 사실 외주 주고 있잖아요. 기아가 만들지 않습니다. 외주 업체가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정규직 노동자들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어떻게든지 낮춰가지고 맞추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 정도인데 테슬라가 아반떼 정도의 가격대의 차량을 만들면서 여기에 기술의 총알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정표이기 때문에 모델 2가 나올 때도 저는 테슬라 주가는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델 2가 나올 때쯤이요? 모델 2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발표할 때쯤부터 오르겠죠. 아하. 네. 지금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침체기, 터널을 좀 지나는 구간이고.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이 두 개의 성장 곡선이 있는데 거기에 끼어 있다 그랬잖아요. 즉 모델 3과 모델 Y가 성장 곡선을 지금까지 주도해 왔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성장 곡선이라는 것은 항상 올라가면서 정체기를 맞게 돼 있거든요. 이 정체기가 지금 진입하려고 하고 있고 새로운 성장 곡선이 이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모델 2가 새로운 성장 곡선인데 아직까지 시작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두 개의 성장 곡선에 끼었다는 말이 이거거든요. 네. 하나의 성장 곡선은 정체기 진입기에 있고 하나의 성장 곡선은 시작하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두 개의 성장 곡선에 끼었다라는 일론 머스크의 표현을 해석한 건데요.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2024년이기 때문에 2024년 주가는 저는 오르기 되게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조금은 오를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 가면은 뭐 개인적으로는 $200 선으로는 진입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70대. 네, 근데 $200 선을 진입하는데 뭐 테슬라의 주가가 뭐 $300 가고 $400 가고 헬스오드는 뭐 $1000 간다고 그러는데 $1000도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기 주식 투자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슬롯 머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단기는? 네. 저는 그걸 슬롯 머신을 맞출 능력이 없고요. 장기 투자는 저울이라고 생각해요. 한쪽에는 저울 추, 한쪽에는 기업의 펀다멘탈이 있고, 한쪽에는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있습니다. 펀다멘탈하고 밸류에이션은 전 같이 간다고 봐요. 기업의 펀다멘탈이 좋아지면 밸류에이션도 좋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로 보면은 지금 테슬라는 펀다멘탈의 업그레이드를 갖다가 대단히 다양한 방면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는 거. 모델 2라는 가장 기술의 총화가 되는 것들을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FSD라고 하는 자율주행 기술을 업데이트하고 있고, 그리고 옵티머스라고 하는 로봇 시장을 가고 있고, 또 오늘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에너지 시장, 메가팩이라고 하는 산업에서도 폭발적인 성장을 눈앞에 두고 있고, 그리고 이미 성장하고 있고, 작년에도 20%가 넘게 성장을 했죠. 메가팩 산업은. 계속 저는 매년 20%가 넘는 거의 30% 육박한 성장을 이뤄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메가팩 산업도 이런 에너지 분야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한 분야로 성장의 모멘텀들을 질적인 이렇게 점프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가가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여지들이 워낙 펀다멘털이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방금 하셨던 말씀은 벤자민 그레이엄이 했던,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투표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저울이다, 이거는. 근데 그 저울의 무게를 이제 테슬라는 서서히 늘려나가고 있는 거다. 다음 달에 이제 책이 나온다고요. 5월에. 그 책이 나오면 저희가 이제 강종수 박사님 모시고, 오늘은 저희가 1시간 반 정도 찍었는데 왠지 이제 테슬라 맛보기밖에 못 본 것 같긴 한데 다음 달에 한번 또 깊은 이야기, 더 넓은 이야기 또 한번 청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긴 시간 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